어제 오늘 이제 국정감사 보면서 어떤 장면을 보면 사실 이렇게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좀 짜증날 만한 소식들이 좀 많이 보이네요. 국회 현 시점에 국정감사 뭐 이틀밖에 안 하긴 했는데 이틀 본 총평을 중간 점검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이럴 거면은 야당이 국정감사에 참여할 필요가 있는가? 아, 야당의 실력 문제.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첫 번째는 이제 법사위인데요. 네. 법사위는 사실 야당이 호재예요. 네. 야당이 호재인 게 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의원이 제기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누군가와 내통했다라는 이 썰. 네. 이게 사실은 구체적인 증거를 아직 못 찾아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 이걸 가지고 공세를 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호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도 사법부와 국민의힘이 한편인 것처럼 해가지고 예. 여당을 고립시키는 작전을 쓸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못한 거예요. 네네. 그걸 못한 이유는 실력 부족이다. 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여당을 하다가 야당으로 왔으니까 이제 야당으로 넘어왔을 때, 야당으로서의 존재감도 드러내야 되지만, 여당 하다가 야당으로 오면 그게 좀 많이 어색해지는 건가요? 꼭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진 않은데 이제 실력이 부족인 거죠. 사실 원래 원체 부족했다. 야당은 우리 이제 들야자를 쓰잖아요. 네. 들야자를 써서 야당 또는 뭐 오포지션 파티 또는 어게인스트 파티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반대한다는 뜻이에요. 반대하고 발목 잡는다는 뜻이에요. 네. 근데 윤석열 정부 때는 하는 일이 없어가지고 민주당이 발목 잡기가 어렵어요. 네. 발목이 없어서. 네. 발목이 없어서 못 잡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 들에서는 일을 잘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좀. 그렇죠. 뭐라도 잡아야 되겠죠. 뭐라도 잡아야 될 게 아니야. 네. 안 잡고 딴 데 가 있어요. 다른 데 가서 민주당과 싸우는데 정신이 없어요. 근데 이기지를 못해. 예. 그래서 참 저는 야당 판의 국정감사가 될 리도 없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로 뭐랄까 역량 부족일 줄은 사실 몰랐고요. 왜냐하면 좀 야당이 됐다라고 하면은 나름의 좀 전열 정비도 하고 어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제 공격의 기술이라는 걸 좀 발휘한다면 충분히 야당도 득점 포인트가 있을 텐데 지금까지는 뭐 딱 부러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법사위 보면은 그나마 말을 야멸차게 하는 사람이 주진우 의원인데요. 네네. 아직도 주진우 검사예요. 그렇죠. 예, 예. 본인이 취조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해요. 예. 뭐 예를 들자면은 백혜룡 경정이 네. 이 마약 사건에 파견된 걸 가지고 유동규가 대장동 사건 수사하는 것과 같다. 이런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 백혜룡 경정은 수사관이에요. 예. 유동규는 피의자입니다. 네. 유동규는 수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황당무계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보면은 신동욱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TV조선 앵커하고 있어요. 주진우 이야기 중계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박정훈 의원? 아니 저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납니다. 나경원 같은 경우는 아직도 빠루 들고 있었던 그 느낌이에요. 뭐 고함 지르기 바쁘고. 그리고 이제 가장 폭탄은 오늘이죠. 과방위에서 김현지 실장 관련해서 나왔던 그 박정훈 의원의 이야기들이라든가 이거는 우리 80년대 사람들이야. 전두환 시절에 정치하고 있어. 우리 쿠데타 세력의 후예야. 라고 이거 자백하는 수준이었어요. 경기 동부 연합권을 이걸 보고 나서 제가 뭐 하는 건가? 이게 제가 지금 2025년에 본 기사가 맞나 해가지고 눈을 의심해가지고 다시 읽어봤어요. 그래서 야 이거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 해서 오늘 대통령실에서도 사실은 그런 해명이 나왔습니다. 거짓말을 할 거면 좀 정성 들여서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라는 그런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의 브리핑이 있었고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도중에 김용민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네. 굉장히 빠르게 또 달려오셨는데. 그렇습니다. 예. 6시 30분에 상암동에서 출발해서 지금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코 이제 쉬운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지각이라고 굳이 지탄을 주셔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매주 화요일에 저희가 모시고 있으니까. 오늘 그 국민의힘 의원들 보면서 인간 복제가 금지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거의 없다의 복제 인간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가? 거의 없다. 다이어트에서 해가지고 예. 멀쩡해졌는데. 예, 그렇습니다. 네, 아니, 거의 없다 수준의 예. 국회의원들이 딱 그 수준이에요. 예. 저는 뭐 이런 이야기 하면은 네. 좀 비판받을 수도 있지만 네. 사위도 네. 장인의 유전자를 받는가라는 질문 던지고 싶어요. 저기 저 박정훈. 네. 아니 뭐 많아요. 저기 이 사위들이 많아요. 전두환의 전 사위, 진영구의 전 사위. 예. 진영구 누군지 아시죠? 알죠. 조폐공사 파업 사위는 아니지. 현 사위입니까? 현 사위. 네, 조폐공사 파업주도 사건으로 문제가 됐었던 진영구 검사의 사위. 그의 딸이 진은정. 그의 남편이 그는 근데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에 성대모사 한번 해주시죠. 제가 저의 장인어른과 어떤 관계를 맺지 않았다라는 걸 제가 뭘 걸면 되겠습니까? 이번에 MBN에 가가지고 MBN이었나 어디 가가지고 이런 거 했던 것 같은데요. 네. 백혜룡 경정을 임명했다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뭘 걸게 했습니까? 전 어떤 걸 걸어야 될 거야? 뭐 이런 거 하셨던데. 아니 본인이 정치적 생명을 걸고 앞으로 정치 안 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 의지적 생명이 별거 없어요, 그 사람이. 지금 그리고 없잖아요, 진짜. 없고. 네. 제가 봤을 때 장동혁이 한동훈이 다시 정치권에 의미 있게 복귀하는 것 자체를 막아버릴 거예요. 그렇죠. 별거 없어요. 지금 유튜버예요. 그거. 지금 한동훈의 아무튼 발악을 최근 MBN 그리고 채널A 이쪽에서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요. 이제 그거는 하여튼 제가 보면서 느낀 건데. 네네네. 이 당은 구제불능이구나. 이건 거의 내부에서 어떻게 개혁을 해가지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지경은 아니고 한마디로 외부에 의해서 일단 한번 몰락이 되고 새롭게 양심적인 보수들로 인해서 구축되는 그런 타의에 의한 타력에 의한 개혁이 불가피해졌다.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수준에 대해서 두 분이 말씀 주신 건데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결국 국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제 두 분 오셨으니까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해당 장면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 장면 잠깐 보고 돌아올 텐데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문자 하나를 공개하고요. 그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과방위가 난리 났다. 그 장면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휴 이 찌질한 놈아. 이걸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박정훈입니다. 여기 현재 과방위 누구죠? 자, 공적인 국회 장소에서 공적 질문을 한 걸 가지고 나가 그러면 나가라고. 과방위에서 상의하고 할 것 같기 때문에 동료 의원한테 욕 보낸 부분은 내가 사과할 일이야. 욕을 보낼만 하니까 보냈겠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위원장님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 한심한 새끼야. 아이고 참. 박의원 그렇게 욕을 하면 어떡합니까? 가만히 계세요. 지금 얘 여기다 이거 제 이름까지 따고 다 했는데. 정리시켜주세요. 정리했어요. 정리한 새끼야 나가 너. 자리에 가시라고요. 왜 바람 말아요? 왜 바람 말아요? 이거 뭔데? 시비하지 마세요. 박의원 가세요. 저희가 알아서 자리에 가세요. 일단 자리에 가시라고요. 자, 감사합니다. 위원장도 아니면서 왜 여기서 또 명령을 해? 넘어오지 왜 마세요. 명령을 해? 넘어오지 마세요. 뭘 넘어? 가시라고요. 여기 무슨 빨리 가시라고요. 이거 못 가겠어. 여기 경위 오세요. 여기 경위 오세요. 경위가 경위 오세요. 경위 불을 경위 켜면 안 오세요. 돼. 경위 오세요. 어제 이어서 또 폭행하려고 그러십니까 지금? 무슨 폭행을 가시라고요. 무슨 폭행을 해? 선을 넘지 말고 가시라고요. 여기서 폭행을 뭐라 선을 이게? 넘지 말고 가시라고요. 집단적으로 선을 여기야. 이렇게 무도한 행위. 우리 개판호 군단이네 진짜. 우리 저기 현희 누나가 잘하네. 아니 근데 저렇게 무도하기 짝이 없는 자들이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와, 아니 근데 이거 이제 그 상황 정리를 좀 해야 되니까 일단 9월에 이 박정훈 의원이 김우영 의원한테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민주당 김우영 의원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낸 거예요.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가지고 이 찌질한 놈아라는 문자를 김우영 의원 쪽에 공개를 한 거거든요. 공개를 하고 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사과 요구를 최민희 위원장이 했고, 근데 그것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이제 박정훈 의원이 설명하려고 이제 들었는데 최민희 위원장이 포기하고 나가버리는 과정이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진짜 거의 쌍욕이 나왔네요. 박정원 의원 입에서. 찌질한 새끼야? 라고 했나요? 한심한 XX라고 했어요. 한심한 새끼야라고 했어요. 야, 근데 저는 국회의원이 저렇게 국회 상임위장에서 쌍욕하는 건 태어나서 처음 봤는데. 박정훈이 한 말이에요? 박정훈이 한 거예요. 박정훈이 한 와. 근데 그 참 두 분, 나 진짜 궁금한 게 저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두 분은 국회의원의 국회 내부에서의 쌍욕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거는 경험상 윤리위원회로 갈 사안 아닌가요? 그렇죠. 국회 윤리위원회로 가는데 저게 상임위 중이기 때문에 같은 국회의원들끼리 쌍욕하는 것도 면책특권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윤리위원회 가야죠, 저거. 아니 형사적 문제가 아니죠. 국회윤리위원회 문제. 국회윤리위원회 문제로 가는 거죠. 와, 아니 근데 야, 근데 이 정도 이게 이제 그 박정훈 의원이라는 한 인간의 수준도 좀 의심스럽지만. 네. 근데 이건 아니 그래도 박정훈이가 잘못한 게 뭐냐면은 네. 사실 자기 장인을 이제 거론했단 말이에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빡쳐가지고 예 사실 항의하려고 전화한 것 같은데 이걸 씹어버리니까 예 이 찌질한 놈아라고 이제 문자를 보낸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이제 오늘 공개하니까 네. 이걸 갖고 한심한 새끼야라고 발언한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장인이 누군지 또 자신이 욕했던 것들이 더 부각이 되고 더 많이 회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저거는. 그렇죠. 프레임에 딱 그 스스로 들어가는 거죠. 그 성질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저렇게 나온 것은 정말 어린애도 아니고 말이죠. 저 수준이 자. 김용민이가 그 아우가 막말 김용민 아닙니까? 이 막말 김용민이도 탄식할 지경입니다. 이 김용민의 사람은 탄식이다 이거. 네. 공사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야. 공적인 영역의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예. 국회의원도 안 되는 것이 맞고 그 전에 방송인 일을 했는데 방송도 어쨌든 공적인 영역이 그것도 할 수 있는 자질을 못 갖춘 분이에요. 90년대 그 동아일보 기자로 이제 네. 언론계에 입문했고요. 그 박정훈? 동기가 그 여러분 잘 아시는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그분하고 동기였어요. 네. 뭐 여담으로 드리는 말씀이고.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완용 자송들이 네. 이완용 비판을 하고 국민들이 욕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실드를 치고 방어를 합니까? 안 하죠. 숨어버리죠. 우리 영화 파묘 있잖아요. 예. 그게 이완용 무덤과 비슷한 그 스토리에서 나옵니다. 그 후손들이 부끄러운 줄은 알고 그래도 뭐 재산을 찾으려고 한다 이런 문제는 일으켰지만 숨어 다닙니다. 네. 또 이야기해 볼게요. 전두환의 이 자녀들이 예. 아버지 방어하고 명예회복하겠다고 싸웁니까? 전혀 안 합니다. 이 노태우 대통령의 아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하고 도리어.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석고대지 하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그래 자식 농사는 잘 지었네. 그리고 또 그게 또 노태우 전 대통령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태우 이름 옆에 전 대통령을 붙여주기라도 하지. 참 이 사람은 정말 아주 기가 실명이 막히네요. 거명됐으니까요. 차규헌이라는 이제 서울의 봄. 대장 출신이고 전두환 바로 옆에 앉아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 영화 서울의 봄에 보면 나옵니다. 예, 예, 황정민 옆에 있는 예. 그 배우 누가 역할을 했는지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두환 선배가 3명이 참여해요. 예. 유학성, 차규현 하나는 모르겠어. 예. 3명이 중장이야. 황영신. 전두환은 황영신가? 예. 전두환은 투스타고 예. 그 전두환의 선배 6사 8기 3명이 참여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에요. 12.12 쿠데타의 주역으로 참여를 합니다. 황정민 옆에서 딸랑딸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영화에 보면은 그 사람이고 대장으로 예편하고 장관까지 했죠. 근데 이제 박정훈 쪽의 주장은 박정훈 그 의원이 뭐 퇴장 조치까지 요구까지 이제 받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국감장 바로 앞에서 기자들 앞에서 이제 해명 기자회견을 간이로 해요. 긴급 성명을 발표하겠다라고 하면서 그게 이제 페이스북에도 동일하게 올라가 있는데 그 내용이 왜 사적으로 연락을 한 거를 국감장에서 그걸 공개를 하느냐라고 첫 번째로 문제를 삼았고요. 이거는 개별적으로 내가 당신한테 무슨 얘기를 했던 거네. 그걸 네가 이거를 국감장에서 공개하는 건 일단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니냐. 여기 하나가 있고. 하는 사람 마음이지. 자, 두 번째로는 이게 9월에 상임위가 있었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방통위 관련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서 박정훈 자신이 항의를 했는데 정회 상황에 김우영 의원이 자신에게
저 인간만 없으면 과방위가 좋을 텐데라고 말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인은 대응하지 않고 나갔는데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에서 김우영 의원이 시끄럽게 전화를 하면서 위원회실에 들어오길래 나가서라고 했더니 김우영이 나한테 먼저 욕을 했다라는 이제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저런 막 사실관계들을 막 주장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오늘 벌어진 장면 다시 한번 저희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건데요. 왜냐면 지금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저는 두 분이 뭐 다 종합적으로 해설 주셨습니다만은 저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 언론인들이에요. 나는 이제 기자했고 앵커했던 양반들이 이제 국회의원까지 하는 건데 저 정도의 수준으로 직업인을 했다라는 게 저는 정말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자, 전화로 타인에게 욕하면 안 됩니다. 녹취됩니다. 예. 그렇지. 문자로 타인에게 욕하면 안 됩니다. 네. 기록으로 남습니다. 예. 그 정도 지금 그 박정훈이는 지 주장만 있을 뿐 아니에요. 근데 예. 지금 김우영 의원이나 민주당 쪽에서는 증거로 얘기하잖아요. 예. 응? 그러니까 9월에 뭐 있었던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어서 나는 잘 풀려고 9월에 먼저 박정훈입니다. 전화 부탁드립니다라고 연락을 했더니 답이 없어서 그 뒤에 보낸 문자가 뒤에 나오지만 찌질한 놈이라고 이제 본인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이 새끼야라고 답이 왔다. 네. 답이 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네. 보여줘야지 그러면. 김우영으로부터 답이 왔다라고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반론 차원에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일이 다시 어떤 이 일이냐? 찌질한 놈아. 요겁니다. 요게 이제 이걸 보낸 사람이 김우영 의원 누굽니까? 측에서 공개한 문자인 박정훈입니다. 거고 저 이후의 상황에 그 아수라장이 된 상황을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다 언론인이라는 거. 지금 당황한 얼굴인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웃고 있잖아요 지금. 예, 당황한 것 같고. 동료 의원한테 욕 보낸 부분은 내가 아니 다 언론인이에요. 저기 보면은 신성범 의원도 기자 출신이고, KBS. 예, 김장겸은 MBC 사장. 예, 저기 다 앵커 기자 출신이고. 이게 발단이 뭔가 하면요. 김우영 의원이 국회 발언 9월 달입니다. 있었던 국회 발언에서 12.12 사태, 전두환의 12.12 사태를 언급하면서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출세했다라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게 이제 자신의 그 장인인 차규현을 언급한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김우영 의원이 이름을 실명으로 거명하진 않아요. 네, 진짜 그 방송에 다 나오는데 누구라고 거명은 안 하겠지만 여기 앉아 계신 의원분의 장인께서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긴 하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좀 기분이 나빴던 기분이 나빠서 오늘 이게 터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야, 국감장에서 국회의원이 쌍욕한다는 건 그처럼 진짜 심각한 겁니다, 이거. 박정훈 의원에게 둘 중에 하나를 한번 선택하라고 묻고 싶어요. 네. 차규현이 자신의 장인인 걸 밝혀서 기분 나쁜 건지, 아니면 차규현이 자신의 장인이라서 기분 나쁜 건지 참 궁금합니다, 진짜. 그것도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기분 나빴던 거냐. 근데 저는 이 타이밍에 꼭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제명할 수 있습니까? 그 국회 윤리위를 통해서 지금 압도적 다수의 민주당 의석.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3분의 2가 넘어야 할 거예요. 의원직 제명은. 예. 뭐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가지고 막는다면 모르겠지만은 네. 일단은 간단치는 않을 거예요. 일단은 국회 윤리위 지금 구성됐습니까? 구성 자체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뭐 5대5인가 6대6인가 동수로 맞춘다고 하는데 정청래 대표 취임하신 이후에 이게 지금 의원수가 우리 쪽이 더 많은데 이걸 동수로 가면 안 된다라 해가지고 뒤엎은 상황 아닌가요? 네, 그 뒤로 뭐 아직 구성됐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요. 근데 국회 윤리위원회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니 왜냐하면 제가 왜 기대를 했냐면 분명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양당 대표 들어서고 나면은 제 첫 번째 안건으로 62만의 국민들이 동의했던 이준석 의원의 대선 후보 당시에 젓가락 망언 이거 제명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생각해 보시면 국회의원들 망언이 얼마나 많이 쏟아졌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송원석 망언 터졌죠. 곽규택 망언 그 박지원 의원한테 했던 거 터졌죠. 김정재 망언 터졌죠. 박종훈 망언 터졌죠. 아니 국회의원이 어떤 발언을 해야 제명을 할 수 있는 거냐. 국민들은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명을 안 하니까 그 기준도 없어요. 윤리가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안 하거든요. 그래서 윤리 외에 윤리 심의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어요. 외부인들로. 예. 근데 거기서는 의결권이 없어요.
의견만 낼 수 있고. 그냥 권고네요, 권고. 자문만 할 뿐이지. 뭐. 그렇죠. 야, 그럼 이게 뭐야? 그럼 이런 사건이 터지면 또 이제 국감의 일정에 싹 묻혀서 아무 조치도 못 한다 아닌가? 그러면 그렇죠. 차라리 아이고, 우리 그 김용민 목사님 같은 분들이 주도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국회의원 윤리감시위원회 이런 거에서 한 위원을 한 10명 정도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발언 나오면은 자격정지 몇 년 아니면 제명 이런 거 한번 시민단체 차원에서도 때려가지고 언론을 통해서라도 뭐 정치적으로 매장시킨다거나 압박을 한다거나 이런 참 방법이라도 한번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 명분도 굉장히 좋은 게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이 위원장인 윤리위원회 이런 거 하면 바르고 고운 말 클린한 국회 이런 거 하시잖아요. 정치를 희화화하지 마세요. 가능한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나를 매기나? 어? 아니 매기는 게 아니고 예. 박진영 비평가께서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참 하여튼 이 국민의힘 수준이 진짜 심각하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수준의 국민의힘은 타력에 의해서 빨리 정리가 돼야 합니다. 저 당은 희망도 가망도 없는 동네예요. 야이 새끼야 나가 너. 야이 한심한 새끼야. 이렇게 발언이 욕설이 쌍욕이 국감장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국감장입니다. 이거는 저는 내일 제일 궁금한 게 조선일보 사설. 뭐 양비론으로 나오겠지. 그런가요? 이 정도 건이? 그러면 근데 민주당 의원들의 막말은 없었어요. 아니 이제 뭐 아마 그 얘기를 하겠죠. 양비론을 국정감사가 아니라 이건 뭐 무슨 난장판인가 뭐 이러면서 과거 거를 또 소환해 오겠죠. 그렇지. 과거에 민주당 의원들이 했던 뭐 듣기 불편한 말들 이렇게 다 가져오고 내가 나올 수도 있겠네. 내일 조선의 사설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 논란이 불거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첫 번째 발단은 참 아까 이제 우리 박진영 비평가께서 말씀해 주셨던 경기 동부 연합과 연결이 되어 있다. 김일성 추종 세력과 연결되어 있는 경기 동부 연합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통합진보당의 김모 전 의원 2010년에 성남시장 선거할 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후보하고 단일화했던 양반입니다. 그 양반은 또 김현지랑 연결이 돼 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연결인데 이거는 참 이것도 수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스토리는 또 하나도 없고 제가 좀 조언 드리자면 장인이나 장인 친구들한테 가서 좀 배워오세요. 그 당시에 보안사나 전두환 시절에 안기부라고 했습니다. 차교원한테. 그게 이제 중앙정보부입니다. 국정원입니다. 가서 좀 배워오세요. 공작의 기술. 공작의 기술이라든가 경기동부연합이 무엇인지 이른바 그 당시에 이제 종북 좌파가 무엇인지 좀 배워오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고 있어요. 그 김현지 씨를 추천한 사람이 박원석 의원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박원석 의원은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에서 이른바 평등파라고 합니다. 평등파. 평등파는 뭔가 하면요. 경기 동부연합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정의당이 뭡니까? 정의당이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통진당에서 분리된 종북 세력이라고 하는 경기 동부연합을 몰아내고 자기들끼리 만든 당이에요. 만든 당이에요. NLPD로 나눈다면 PD죠. 그렇죠. 박원석 의원의 후배입니다. 추천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동부연합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 거죠. 도저히 PD 쪽하고 관계가 있다면 있겠죠. 뭐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성남에서 이 김미희 의원과 관계 설정이 되었던 것은 그 당시에 성남에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야권 연대를 했습니다. 2012년 대선 기억나시죠? 이정희 후보가 나와서 박근혜 떨어뜨리려고 나왔다라고 할 때 민주당과 그 당시 통진당의 연대가 있었기 때문에 된 거지 성남 차원에서 연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제 하다 이제 그 경기동부연합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그 아까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이사장님 모시기 전에 이틀밖에 안 됐지만 중간 평가라는 표현도 좀 적합하진 않은데 그냥 평가를 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이거는 야당으로서의 실력 자체가 부족해서 이런 하나만한 공격을 하거나 정성조차 없는 이런 공격을 한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는데 저는 좀 실효적인 뭔가 성과를 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정말
지리멸렬하고 오합지졸들만 남은 상황인데 얘네들과의 어떤 그 경쟁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불필요한 일이에요. 지금 저 당은 엉망진창이 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진짜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에 대한 힘이 아니라 예. 그 지금 놓여 있는 우리의 개혁 과제들 예. 대표적으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조희대는 저렇게 뭐 사법부 독립, 뭐 삼권 분립 그 방패 뒤에 숨어 있는데 예. 그래서 저는 신속하게 그 법관 대법원장의 그 정년을 65세로 만들어서 빨리 은퇴시키자. 조용히 은퇴시키는 길을 택해야 한다. 그게 진짜 힘 있는 자의 예. 그 진정한 힘 과시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조희대 뭐 내일 또 나온다고는 하지만은 마무리 인사 정도 한다는 건데 예. 그걸로는 안 돼요. 그 내일까지 한번 보고 예. 내일 상황에서 또 개전의 정이 없다. 예.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곧바로 모레라도 예. 그 회의를 열어서 정년을 65세로 맞추는 현재 67세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65세로 해서 정부가 공포하면 바로 그냥 적용이 돼서 조희대는 그날로 옷 벗어야 됩니다. 그렇게 보내야 합니다. 예. 뭐 어제는 조희대로 시끄러웠고 오늘은 뭐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또 이제 야당 쪽에서 소환시킨 것도 맞으니까 각 상임위별로 이제 김현지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그런 상임위들이 꽤 많았습니다. 자, 이 논란을 잠재우는 가장 예.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김현지 실장이 예. 국감에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네. 나와서 예. 그 사뿐히 즐겨 밟아주면 됩니다. 네. 근데 6개의 상임위에 출석 요구하는 건 너무 과도한 거 아니에요? 운영위원회 나와요. 운영위원회만 나가면 돼요. 대통령실 소관. 비서실장 출석할 때 배석해서 같이 나오면 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근데 그것도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낭설일 겁니다. 반드시 나와야 하고요. 그날로 나와서 그 다 답변하고 터무니없다는 박정훈 것들을 이야기는 전부 다 썰이지 전혀 근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적극성을 보여준다면은 국민들도 뭐 시끄럽기만 하고 뭐 아무 내용도 없네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근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야당에서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러니까 발목을 잡을 게 필요한데 없으니까 만들어낸 논란인 거죠. 이거 안 나와 보세요. 그러면 뭐 6개가 뭡니까? 전 아니, 상임위에서 부르려고 할 거예요. 김현지가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 할 때 김미 의원 뭐 밥자리에 참석 그게 뭐가 지금 의미가 있습니까? 김현지를 불러서 해야 될 것은 총무비서관으로서 인사를 어떻게 했는가, 특활비를 어떻게 썼는가 이걸 질의를 해야죠. 예. 그 속에서 꼬투리를 잡든지 비판을 해야죠. 정권 초기에 그 총무비서관으로 있을 때에 대한 문제를 감사하는 건 국회 역할이니까. 그렇죠. 이거 할 수 있죠. 거의 80년대 색깔론 수준이고 그 제가 봤을 때 참 부끄럽습니다. 전두환 정당 닿습니다. 저희가 뭐 이제 총로 나중에 국정감사 얘기 다 하고 나서 사실은 이 얘기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저도 지금 18대, 19대, 20대, 21대 쭉 지켜보면서 원래 국회의 그 어떤 수준이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근데 항상 우리 비평가님이 국회의 수준이 예전만도 못하다라는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단언코 제가 예. 수치적으로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국회 중에 가장 수준 높았던 국회는 17대 국회입니다. 17대 국회요. 열린우리당. 17대 국회가 대한민국 역사상 의원 입법이 정부 입법을 넘어섰던 유일한 회기입니다. 그때도 많이 싸웠습니다. 4대 개혁 입법 가지고 많이 싸웠는데도 예. 할 일 다 했습니다. 그때도 참 혼란의 시대라고도 부를 만한 그런 시기였지만 국회에서는 그렇죠. 역량 자체가 굉장히 빛이 났던 그렇죠. 시기였단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그때가 야당은 이제 뭐 박근혜, 김문수 예.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원희룡, 예. 남경필, 정병국 뭐 이런 이른바 소장파들이 주도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뭐 이해찬, 정동영, 김근태 이런 분들이 이제 주도하던 시대였죠. 그때가 제일 잘 됐어요. 근데 약간 그런 느낌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가령 국감을 하면 그 야당이든 여당이든 이렇게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유튜브 시대여서 그런지 몰라도 다 의원실 개개인별로 어떤 개인기를 준비해서 쇼츠를 만들거나 홍보를 하는데 좀 여념을 그렇죠. 두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가는 빌드업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국감 스타라는 게 있었어요. 예. 국감 스타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그 의원이 터뜨리기도 하지만은 상임위 또는 이제 정조위별로 팀을 짭니다. 네네네. 팀을 따서 정보를 나눴어요. 예. 누가 질문을 던지면 그 다음 질문은 누가 받아서 하고 이런 건데 이걸 예. 제일 잘했던 사람이 이른바 이제 옛날에 법사위 박박남매라고 합니다. 박영선, 박지원 의원 두 사람이 법사위를 오랫동안 하면서 예. 거의 법사위를 주물렀어요. 워낙 박남매. 논리도 좋고 정보가 많았어요. 예. 특히 이제 박지원 어르신이 정보가 많잖아요. 예. 나눠줘요. 다른 의원들한테 나눠줘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박영선 의원도 그 당시에 상임위원장이나 원내대표를 하면서 그것들 조절해서 때릴 때 때리고 빠질 때 빠지고 이런 것들 아주 잘했죠. 그러면 이제 뭐 이제 아나운서 출신인데다가 네네네. 기자. 또 기자 아주 아나운서도 했었어요. 아나운서 출신이고 나중에 기자 돼서 MBC 경제부장까지 했는데 예.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발음이 정확하고 그리고 연극을 참 잘하시더만. 그렇죠. 그 감정을 잘 섞어가지고 박영선이 아주 뭐 그 뭐랄까 한방하는 그런 정치인이었죠. 요즘 보면은 전현희 의원이 잘 하잖아요, 그죠? 네. 전현희 자료 의원은- 준비를 잘 하시더라고요. 네, 자료 준비를 예. 잘하고 꼼꼼하게 본인이 할 역할을 정확하게 딱딱하고 예.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발음이 조금 더 좋았죠, 박영선. 그리고 물론 이제 또 특정 어떤 광역단체장 자리에 또 목표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뭐랄까 이제 좀 어떤 대목에서는 이게 약간 요때쯤 일어나서 호통친다라는 그 어떤 이게 약간 설계가 되었다는 장면도 몇 번 봤어요. 그 이제 국회는 싸우기도 하는 겁니다. 예. 정치는 원래 정쟁하는데요. 예. 근데 정쟁을 하더라도 성과를 내야 되고 예. 그 상임위 관련되는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예. 일을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의 민원도 해결해야 되고 네. 미래로 나아가는 법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것 없이 이 성남시장 시절의 이야기를 갖고 와서 전두환 시대의 논리로 이렇게 그 쌍욕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저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주제로 야당 쪽에서 이제 공격의 물꼬를 트면 굉장히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성남시장 때, 경기도지사 때 뭐 등등등 다 갖고 나올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색깔론이 나올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경기동부연합은 정말 저도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무슨 철진한 공격인가 싶어가지고 깜짝 놀랐고요. 성남시에서는 경기동부연합 이야기 통진당 사태가 일어나고요. 제가 알기로는 다 배제됐습니다. 참 이제 그 옛날 얘기고요. 아니 그 이제 가져올 게 없어서 이제 그게 언제적 그 구닥다리 색깔론을 가져옵니까? 차라리 친중이다 이렇게 몰아세웠으면 차라리 유행 따라가는 가든가. 차라리 트렌드라도 맞추는 거지 이게 도대체 아니 미국도 지금 북한하고 친하게 지낼 판에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아니 이게? 물론 국민의힘의 지지층이 세대별로 보면은 늙은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어쨌든 대중정당은 전 세대 고루 지지를 받으려면 공감을 얻어야 되는데 20부터 한 40까지 요 정도만 좁혀보면 제 나이 때까지를 말미로 해가지고 맥시멈으로 좁혀봐도 경기동부연합에 대해서 기억이 가물가물한 사람들이 많아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경기동부 버스야? 뭐 이런. 그러니까요. 경기 동부라고 하면 이제 성남, 경기도 광주를 말하는데 예. 예전에 이제 박정희 정권 때 그냥 그 지역에서 살던 분들이 그냥 서울 드림을 안고 서울에 올라온단 말이죠. 예. 그 서울이 과밀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박정희가 아주 무식한 방법이죠. 예. 서울 도심에 살았던 사람들을 통째로 밀어내요? 경기도 광주로 이주시킵니다. 갔더니 상수도도 없지. 뭐 당연히 하수도도 없지. 한자촌.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가서 사람들을 완전히 예. 그냥 그쪽으로 예. 마치 이 한센병 환자를 소록도에 보내듯이 그런 식으로 그쪽에다 보냈단 말이죠. 예. 거기로부터 구축된 게 이른바 성남의 구도심, 예. 중원구, 수정구였어요. 성남 옛날 그 광주군 땅이었어요. 경기도 광주. 광주군 땅이 거기서 이제 그래서 광주 대단지 폭동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와. 왜냐하면 사람이 살 수 없으니까 물 내놔라 뭐 있잖아요. 전기 내놔라 이렇게 되니까. 예. 네. 근데 그때도 그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성남 어디 중원? 네. 중원 수정? 네. 이쪽은 지금도 구시가지잖아요. 그 한번 가보셨어요? 저는 성남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시구나. 1년 정도 살았어요. 그 중원구 한번 가보세요. 네. 이 사실은 어떤 도시를 만들 분당하고 때는 완전 다르죠. 네. 도시를 만들 때는 일단 산을 깎잖아요. 그 산이 그대로야. 차를 몰고 올라가다 보면은 이거 차가 뒤집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가파른 고개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게 원래 기반에다가 예. 만든 거죠. 그런 지역에서 이재명 지사가 안동 살다가 예. 이주를 해와서 살았던 동네기도 합니다. 예. 그 참 작은 서울이라고 표현하기는
부족한 것 같고 성남시가 근데 너무 좀 양극화되어 있는 건 사실이죠. 지금 판교 이쪽 분당은 엄청 발달이 많이 됐는데 박정희 전두환 이제 개발 때 시대 때 서울 인근의 대표적인 이제 빈민촌 도시가 시흥하고 금방 우리가 얘기했던 광주가 이제 성남된 그런 곳이고 그곳에 이제 이른바 그 당시 민주화 운동하던 분들이 빈민 운동하러 이제 들어갑니다. 빈민들 구제 활동을 하러 들어가고요. 거기에 재밌는 사람이 예를 들자면 지금 성남시장하고 국민의힘에서 3선인가 4선 했던 의사 출신의 신상진이라는 사람이 의사로서 거기 봉사활동을 합니다. 성남시장. 네,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원래 성향은 좀 개혁적이었는데 의사 파업 때 이 사람이 아마 의협 회장을 하면서 국민의힘 쪽으로 들어가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곳이 성남의 주민교회라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신교단이에요. 한국기독교장로회. 거기 목사님이 이해학 목사님이시라고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의 사위가 이인영 의원이에요. 거기도 장인사회네. 그 주민교회에 이재명 대통령이 수배를 당해서 들어가서 기도실에서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건데 그 교회 출신들이 많아요. 김태년 의원, 현역 의원이죠. 그 양반도 있고 원래 지금 다니고 있고 자주 이제 오진 못하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그 교회 출신이었고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유세 여의도에서 하기 전에 직전 행사로 주민교회 가서 기자회견을 했던 그런 장면도 있었는데 거기 신상진도 다녔어요. 그래서 성남의 어떤 인재의 산실이 주민교회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멘. 경기 동부 연합은요 핵심들이 이른바 이제 주사파예요. 북한의 이제 주체사상 추종주의자들인데 북한은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그러면은 자 기독교 거기 운동했던 이재명, 김태년 이런 사람들이 무슨 경기 동부고 주사파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전혀 관련 없는 그리고 기본적인 좌파가 뭔지 공산당이 뭔지도 공부도 안 하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장인 어른 친구들한테 가서 배워와라. 공작 좀 배워와라. 박정훈 의원께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장인이 이해학 목사면 얼마나 훌륭할까요? 아이고. 의원이기 때문에 좀 많이 열폭 긁혔다. 이렇게 볼 것 같아요. 박정훈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저희가 성남의 성남의 옛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경기동부연합 얘기까지 저희가 해봤는데 저희 소중한 친구분들 또 소개해드리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험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하실 텐데요. 갖고 있던 보험도 비용은 참 많이 내는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혜택은 많이 없고 보험비만 내는 것 같다라고 하면 리모델링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것 바로 보험장터입니다. 보험장터는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한눈에 비교해서요 고객에게 꼭 맞는 보험을 찾아드릴 건데 전문 보장 분석가와 1:1 매칭을 통해 객관적이고 정밀한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험장터를 통해서 점검을 받아보시는 분들은 보험료 줄어드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게다가 보장은 늘어났는데 보험료가 어떻게 줄어드냐 이런 의문을 가지시죠.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할인형 보험 설계. 최근에는 건강 상태에 따라서 보험료를 최대 30% 이상 할인받을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갱신 시에는 보험료가 오르는데 1년간 수술 입원이 없잖아요? 그러면 매년 보험료가 할인되는 상품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원을 안 하시면, 수술을 안 하시면 할인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고액 치료비 보장 강화. 양성자, 중입자, 방사선 치료, 로봇 수술, 표적 항암제 이런 수천만 원이 넘는 고액 치료도 특약이 가능합니다. 특약이 가능해서 이런 고보장 특약도 합리적인 보험료로 설계가 가능하니까요. 특정 보험사에 설계된 보험 설계사들이 보험장터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전 보험사를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보장을 최대로 늘려드리고 보험료는 최소로 맞춰드립니다. 간병보험, 암보험, 여러 가지 보험들의 모든 상담은 보험장터 1544-5788 1544-5788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톡 친추 JK6003 JK6003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장터 정치야 시장과 함께합니다. 국정감사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오늘 아이템을 선정을 잘한 의원이 있습니다. 노종면 의원. 오늘 빛났어요. 요거는
아주 잘한 아이템입니다. 역시 영상도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어요. 돌발 영상 만든 분이 바로 노정면 의원이에요. 이거 돌발 영상이네. 예, 이거 사실상 복제해야지. 돌발 영상 감성으로 만들었어요. 예. 예, 근데 이게 어떤 거냐? 이제 가설을 하나 만드는 건데 YTN이 유진에 인수된 배경에는 김건희의 입김이 있었다라는 전제를 들어가서 보는 겁니다. 왜 그런 거냐? YTN 기자가 김건희 당시 윤석열 후보의 아내를 취재할 당시에 학력 의혹이나 경력 위조 의혹들이 불거졌을 당시 그때 당시에 취재를 하는 과정에 얻었던 그 김건희의 육성이 있거든요. 그 김건희 육성과 김건희 아이빌리브 사과를 붙여서 만들었는데 그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말꼬리 자꾸 늘어지. 아시고요. 대변인실 통해서 그럼 받을까요? 이 기자는 완전히 저한테 그냥 악의적으로만 쓰려고 노력하시는 분이네. 시청자들한테 일이에요. 시청자분들한테 나한테 지금 협박하는 거지. 아니 국민을 향한 남편의 뜻에 제가 얼룩이 될까 늘 조마조마합니다. 내가 저기 공무원입니까? 내가 공인입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까지 검증 받아야 돼요? 진짜 너무 억울해요. 아니 그럼 잘못 기자 안 할 것 같아. 기자님은 다 파볼까 하면 나도 한번 그러면은 잘못 기자한 거 없나? 뭐 조금 이력서를 돋보이기 위해서 낸 거고 이걸 무슨 뭐 범죄나 무슨 뭐 도덕 뭐 굉장히 부도덕한 그걸로 몰면 안 되죠. 연락을 드리죠. 그럼 저도 진짜 나도 복수를 하지 안 되겠네. 그 복수가 YTN의 민영화다. 그러니까 YTN을 민영화시켜서 그러니까 주인을 갈아버리겠다. 예. 실제로 갈았어요. 네, 실제로 갈았고 유진에게 넘어간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전제를 두고 보면 그럴 듯한 뭐 물론 이 중간에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겠죠. 실제 김건희의 지시, 윤석열의 지시, 뭐 YTN에 대한 어떤 뭐랄까 악감정 이게 윤석열 집권 시절에 어떤 또 증거가 있느냐 이거는 뭐 따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요 가설은 뭐 충분히 그럴 듯해 보이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워낙에 김건희의 인격이 어느 수준인지를 알기 때문에 예. 그 이상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별로 이렇게 막 신기하거나 네. 새롭지는 않지만 놀랍거나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예. 뭐 드러날 게 드러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노정면 의원이 훌륭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 예. 라는 그 단적인 면인데요. 예. 자, 현대 이 대중 정치에서 어쩔 수 없이 선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매스미디어를 활용하는 이슈 파이팅이 필요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김건희를 끄집어낸 거예요. 예. 김건희를 끄집어냈고 그리고 김건희가 어쨌든 국민의힘 정권의 윤석열의 부인이기 때문에 공격을 한 겁니다. 정쟁을 한 겁니다. 한편으로.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뭡니까? YTN은 왜 민영화되었는가? 예. YTN은 전문 뉴스 채널로서 공영방송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정책적 미래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오. 이 훌륭한 겁니다. 예. 과거처럼 구태연하게 재미없게 좋은 이야기만 계속 한다고 해서 사실 국민들이 보지도 않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박정훈 의원처럼 예. 근거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자극적인 일만 계속 한다고 해서 예. 국민들이 신뢰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요즘 트렌드의 예. 정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극찬을 해주셨네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노정면 의원이 갖고 있는 가설과 전제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때 당시에 그 YTN 기자한테, 김건희,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가 상당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마음에 품어놨다가 유진 인수까지, YTN 유진 인수까지 그 긴 로드맵을 봤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방통이라든지 뭐 이제 국회에 있는 여러 다수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지시를 했거나 이런 것들이 또 밝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근데 그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긴 하겠습니다만은 뭐 이 정도 의혹으로는 충분하다? 사실 그걸 왜 파나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예, 그 사실 뭐 YTN.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고. 예. 사실 그 공기업 지분으로 놓으면은 네. 뭐 윤석열 정권 같은 그런 쓰레기 정권들은 YTN을 충분히 자기 소유의 매체처럼 활용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왜 민간 기업에게 팔았는지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도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인 체제에서 네, 이렇게 결론 내린 거니까 그냥 엎어질 수가 있어요. 네. 유진이 지금 얼마를 투자했건 간에 예. 그거 다시 이제 공영 매체로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큰데 이런 위험성을 안고도 그렇게 무리하게 추진한 거 보니까 어떤 강력한 압박이 있었던 것 같다. 이게 일설에는 유진도 울며 계좌 몇 개씩으로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대금이 이렇게 뭐 저렴한 측면은 아니어서 4,850억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유진 입장에서 원래는 이게 근데 어떻게 연결되냐면 꼭 유진이 인수하지 않더라도 YTN을 매각시켜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 이전에 통일교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따져보면은 실제 김건희는 YTN을 매각시키는데 급급했을 수는 있다. 통일교까지 끌어들여가지고 YTN을 굉장히 파행적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한 걸 보니까 권력의 어떤 동력이 있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을 매각이었어요. 예. 이게 좋은 단서가 될 겁니다. 예. 어제 김건희나 윤석열 쪽에서 뭐 네덜란드 그리고 덴마크, 프랑스 이런 데에 국빈 방문할 때 왜 개 전용 의전 차량 아니 미친놈들입니다. 진짜. 미친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개도 데리고 갔다는 얘기입니까? 그 결론적으로는 준비는 다 시켜놓고 안 데려갔대요. 네. 근데 개 의전 차량 준비하고 개 의전 담당관을 붙여달라고 요구를 하고 본인들 스위트룸에 개 집을 따로 마련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거를 저희가 그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김건희의 녹취가 등장하고 어제 주제랑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면 방송에 적합한 표준어입니다. 진심으로 천박한 인간이다. 아,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한심한 새끼입니다. 박정훈 의원의 표현 그대로를. 예. 네. 야. 근데 진짜 여기 보면은 2011년 12월 13일에 YTN 기자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공인이냐 공무원이냐 그렇게까지 검증받아야 되냐라고 할 거라면 남편을 대통령을 안 시키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아이고 지금 공직선거 후보자의 아내 아닙니까? 예. 공인의 다름 아닙니다. 공적 인물이죠. 만약에 대통령 부인이 되면은 그 경호 의전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공인으로 봐야죠. 그러면. 예. 그 하나 더. 조금 이력서를 돋보이게 해서 낸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범죄나 부도덕한 걸로 몰면 안 된대요. 이게 범죄가 아닙니까? 이게 부도덕한 게 아닙니까?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서 그거 아닙니까? 누구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것도 범죄가 됐어요. 그게 범죄가 만들어 놓고는 자기들은 서류에 글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아니라고 하면 이게 아마 형사법적으로는 업무방해가 될 거예요. 업무방해. 분명히 형사범죄의 요소가 있고요. 범죄가 됩니다. 부도덕한 거예요. 김건희 정신 차려. 넌 지금 아직도 그 남부구치소에 있으면서 내가 여기 왜 들어왔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야.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데. 참. 내가 뭐 사람을 때렸어, 죽였어. 아마 이럴 거예요, 틀림없이. 저 수준 낮은 것들, 한심한 것들은 발상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저는 또 이거 보고 나서 생각이 들었던 게 조금 이력서를 돋보이게 해서 학력 위조하고 경력 위조했다면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본인의 남편이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그냥 조금 돋보인다고 하고 이것이 부도덕하지 않거나 범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김건희의 모습을 봤을 때. 근데 요 일이 있고 나서 12월 26일, 13일 뒤에 내조만 하겠다라고 기자회견을 한 거 아닙니까? 아이빌리브 기자회견. 아주 가식적인 거였죠. 국민을 아주 속여먹은 거예요. 대국민 사기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조시켜가지고 보여주는 게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요거는, 노정면 의원이 굉장히 좀 잘 설계를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잠깐 두 분께서 뭐 법사위 국감 얘기하시면서 내일 있을 현장 국감 얘기, 대법원 현장 국감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어제 저희가 조의대 얘기를 많이 해서 이거 길게 이어갈 거는 아닌데요. 내일 뭐 이거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현장 국감이? 글쎄요. 제가 우리 시청자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조의대를 탄핵시켜야 된다라고 여론조사하면 몇 퍼센트 나올까요? 지금 최근까지 나온 거로는 그래도 한 48% 나왔어요. 48% 나오죠. 자, 조의대를 국회에 출석해야 된다. 이건 또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지휘원을 탄핵해야 된다고 하면 얼마나? 더 많이 나오죠. 훨씬 나올 거라고. 즉 그래서 이번 그 법사위 국감에
전략적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예. 조의대를 타겟으로 하는 것도 의미 있습니다만은 성과를 내야 됩니다. 예. 싸움을 끝나고 났을 때 전리품을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전리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목표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좀 그게 부족하다는 그 지금 생각이 들고. 조의대 망신 주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조의대가 칼을 갈 거예요, 속으로. 예. 이 새끼들 한번 당해봐라. 아니 예전에 문재인 정권 때 예.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법농단 양승태 수사했다가 예. 법원 판사들의 분노를 자아냈고요. 결국 문재인 정부 인사들만 골탕 먹었어요. 그 예. 이후에 조국 전 장관을 포함해서. 네. 예.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말라는 법 없어요. 지금 조의대만 흔들어서는 안 돼요. 시조적인 성과를 내야 합니다. 직위원 날리고 예. 그 조의대도 날리는 좀 뭔가 이 성과 없이 그냥 이대로 그냥 소란만 일으키다 만다? 그러면은 이제 엄청난 역풍이 이제 불어닥칠 겁니다. 뭐 잽은 실컷 날린 것 같고 이제 스트레이트 펀치를 꽂아야 되는데 아까 지금 호랑이 등 위에 올라탔어요. 예, 그러면은 내려올 수는 없고 일단 올라탔으니까 잡긴 잡아야 되잖아요. 뭐라도 잡아야 되는데 그 전리품의 순서가 직위원 탄핵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연예인들 예능 찍으면 그 이야기 하잖아요. 낄기 빠빠라고 하잖아요. 예.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고. 그래야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할 건 하고 말 건 말해야 됩니다. 예. 자신 없는 건 안 하는 게 맞고. 네네네네. 할 건 해가지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됩니다. 네. 자, 직위원은요, 이번에 그 법사위의 청문회 안 나왔거든요. 안 나왔죠. 재판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안 나왔다고 하는데요. 네. 거짓말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직위원이 윤석열을 풀어준 것은 네. 구속 날짜를 시간으로 변경한 겁니다. 위헌. 이거는 윤석열의 유무죄와 관련이 없습니다. 예. 그렇죠? 두 번째, 직위원이 공수처에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접대 의혹입니다. 예. 이것도 윤석열 재판과 관련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청문회 나와야 됩니다. 네네. 그렇다면 저는 이 국회 법사에서는 바로 직위원에게 동행명령장을 저는 발부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 발부 과정에서 직위원이 저항한다. 그러면 앞에 두 건과 더불어서 예. 직위원을 저는 탄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왜 지금 성과예요. 네. 성과 없이 이렇게 논란만 계속되면은 예. 이게 개혁 피로감으로 이게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거 분명히 민주당 지도부나 예. 법사위의 민주당 의원들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게 어제도 보면 그러니까 레거시 언론을 보면 뭐 법사위 국감에서 대법원장 개망신 주고 아무 소득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어제 보도 나온 걸 보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이 뭐 또 바뀌었다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대법원에서 배당 전에 이제 사건 기록들을 그렇죠. 살펴봤다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절차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걸 이미 드러난 거거든요. 지금 또 보도에 따르면 3월 28일에 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넘어왔다고 그러는데 3월 31일이라면서요? 3월 31일? 예. 제가 알기로는 4월,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배당된 것은 4월 말이고, 그 사건 기록을 검토했다라고 대법원 자료에 나와 있는 게 3월 말로 되어 있을 겁니다. 3월 28일부터 검토했다고 했는데 네네. 연구관실에는 3월 31일에 전달됐다는 거예요. 아, 또 그래요? 그럼 또 네. 바뀌었네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 이 문제를 정말 이슈로 만들 생각이 있으면은 네. 그 전현희 의원하고 박균택 의원들이 만들었던 거 자료 있잖아요. 예. 그리고 어느 의원실에서 나왔죠. 그게 날짜별로 된 거 금방 말씀하시는 거. 소부로 간다거나 안 가고 바로 대법원 전원 할부처럼 갔던 거. 네네네. 그다음에 그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연구관들한테 자료가 갔던 거예요. 요 날짜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전국에 100만 장 아니 1000만 장 뿌리세요. 그럴 거면 하시고 그렇지 않을 거면은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 왜냐면요. 예. 조의대 끄집어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같이 끌려 나옵니다. 아.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국감 끝나고 나서 이건 따로 국조하면 안 됩니까? 뭐 국조를 하든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예요. 조의대하고 사법부를 정말 끝장내고 개혁할 거면 하시고 예. 그렇지 않고 우리 정부에게도 생채기를 내가면서 하실 거면은 예. 전략적 판단을 하셔서 성과 내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시라.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말씀드리는 거예요. 딱 제 생각입니다, 이게. 어. 그래서 네. 빨리 성과를 내라는 거예요. 예. 조의대를 날리든지 그 이전에 직위원부터 날리든지 이 지금 또 내일 대법원 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사실 이석하게끔 왜 내버려뒀는지 모르겠어요.
추구를 마련해 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지경입니다. 정회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일단 이석을 한 거죠. 네. 한 건데 그건 따로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허락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버린 거니까 뭐 이제 일부 진보 성향 언론들에서는 도망갔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약간 합의점이 혹시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들었어요. 어쨌든 네. 우리가 문재인 때 봤잖아요. 예. 뒤통수 맞은 거, 되치기 당한 거 이런 불안이 듭니다. 이런 불안을 좀 감안해야지. 막 그렇게 화면에 찍히는 거에만 천착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예.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합니다. 네. 더 크게는 전략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네. 사법부 개혁과 조희대 퇴출이 우선이냐, 예. 국민의힘을 위원정당으로 만들어서 해산시키는 게 우선이냐, 예. 라는 것에 대해서 전략적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략의 첫 번째는 프라이어리티라고 합니다. 네.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우선순위. 네, 우선순위입니다. 그게 좀 많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측면도 있는데 근데 그게 오늘도 하루 종일 그 얘기를 하던데 이제 보수 언론에서는 그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인터넷 밈 들고 나왔던 최혁진 의원의 그 취지를 보면 그 밈을 들고 나오기 전에 어떤 재판은 빠르게 하고 어떤 재판은 지연시키는 윤석열, 김건희 권력에 굴종했던 재판들은 지금까지도 진행이 됐는데 아니 야당 대표에 대한 그 수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빠르게 하고 재판도 심지어 막 속전속결로 하는데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고 싶어가지고 저 일본 사법 분야라는 얘기가 좀 튀어나온 것 같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예. 이제 우리 문화유산, 예. 문화유산이 어떻게 국내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일본이 네. 가져갔던 거를.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계속 둬야 되는데 이게 일본으로 넘겨줘라. 네. 이런 판단이 나왔단 말이죠. 네네. 신속하게 이루어졌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게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논란들. 이 가운데서 나왔던 밈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 최혁진 의원은 무슨 이야기 하려는 건지 알겠어요. 예, 저도 취지는 알겠어요. 알겠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예. 소부로 가지 않고 바로 전원합의체로 갔고, 네. 그 다음에 헌법연구관들한테도 사실은 배당되기 전부터 가 있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이게 절차적 위반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저희들 같은 이제 평론하는 사람들 수준에서나 이해하지 일반 국민들 삶이 바쁩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러나 이걸 가지고 끝까지 따져서 이재명 재판은 완벽하게 조희대가 이재명을 아웃시키기 위해서 짜고 친 고수톱이었다.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요. 앞으로 모든 국감에서 그걸 반복해서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해되도록 하십시오. 한 번 찌르고 지나갈 거면은 예.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연설을 합니다. 네. 비서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대통령님, 대통령 후보시죠. 후보 시절에. 대통령님은 왜 전국 어디 가나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까? 맨날 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발전, 남북 평화협력 이야기 마시는데 좀 새로운 이야기 좀 해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하신지 압니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는 매일 듣지만 국민들은 다 처음 듣는다. 국민들은 생업하기 바쁘다.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그분들이 정말 귀에 익숙하도록 해줘야지만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그때 써야지만 이걸 해결할 수 있다. 한번 푹 찌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예. 조희대 재판 과정의 문제 예. 일반 시민들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냥 편갈라서 이해합니다. 요거 일단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면 요 밈 가지고는 뭐 말들은 많은데 저는 뭐 이 방식이나 형식에 대해서는 뭐 유감이다. 뭐 오늘 심지어 뭐 더불어민주당의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아쉽다 이제 이런 평가를 하셨던데요. 그러니까 그겁니다. 일본 관음사에서 있었던 불상이 한국으로 넘어왔고 서산의 부석사가 그 불상을 환수를 받는 과정이 있었는데 2017년 1심 판결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승소를 하죠. 그래서 서산 쪽에 이제 승리를 안겨주는데 2023년 8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2심이 열리는데 그 2심에서는 일본에게 돌려줘라. 일본이 더 오래 갖고 있었으니까 이거 일본 거임이라고 해버리는 거죠. 이게 일본 법원입니까? 한국 법원입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2달 만에 대법 판결이 잡히고 10월에 확정을 때려버려요.
그래서 이게 일본 사법부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기 위해서 이밈이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조이대 대법원장의 취임일이 2023년 12월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조이대 사법부라기보다는 윤석열 사법부가 윤석열의 친일 외교 방향에 맞춰서 결정을 내린 건데 조이대와는 무관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또 오늘 보수 언론을 통해 막 나온 거죠. 팩트 체크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정밀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들이 많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그거죠. 왜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윤석열에게 유리한 판결은 이렇게 빠르게 나오는가? 아까 이것도 그 취지예요. 2심 뒤집혔는데 대법 판결도 2개월 만에 열려가지고 일본 관음사에 그냥 갖다 줘라 라는 게 2개월 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상임위 운영 방식이 내가 정말 선정적이고 재밌는 밈을 하나 만들었어. 네네. 그러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보여주면 안 돼. 혹시나 우리 의원이 히트 칠까봐 나 혼자 갖고 있다가 터트려야지. 이 생각이 바쁜 거야. 근데 반대로 추미애 위원장 하는 거 보세요. 네. 자료를 받아가지고 여당 의원들한테 다 나눠주잖아요. 정치 오래 한 사람들은. 네. 그런 방식이 있는 거예요. 참 이거 요런 얘기가 오늘 많이 돌아가지고요. 두 분께 말씀을 여쭤봤고 국정감사는 계속 진행 중인데 저희가 법사위 국정감사 얘기를 계속 갈 수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요 정도로만 하고요. 사실은 더 중요한 주제가 오늘 막 터지긴 했습니다. 독약 수사, 독약 수사 외압 의혹 있잖아요. 요거 이제 대통령께서 지시해가지고 백혜룡 경정에 대한 파견 문제까지 매듭이 지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냐면 동부지검에서 그러니까 백혜룡 경정이 일단 안 받겠다. 나 안 가겠다. 이게 오늘 뭐 페이스북에다가 글도 굉장히 길게 올리셨던데요. 아니 근데 그거는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백혜룡 경정을 만나고 왔어요. 제가. 아 진짜요? 예.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은 공무원이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 뭐 자기가 간다 안 간다 결정할 여지는 없고 그 양반은 그렇게 발령이 났기 때문에 난 간다라는 게 그제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지금 합수단은 위법적이다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백경정도 그걸 주장하고 계시죠? 네네. 위법적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거를 또 지금 또 외압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아무런 뭐 절차 없이 그냥 동부지검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게 결국 형사법정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법정에서 공소 취소가 될 가능성도 있다. 공소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 절차적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이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울러 지금 합수단장부터 시작해서 이른바 마약 사건에 때가 묻어 있는 그러니까 어떤 수사 지휘를 하는 게 아니라 조사받을 그런 사람들이 지금 곳곳 팀장을 하고 있고 수사팀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은 이거는 마약 수사팀이 아니라 마약 무마팀이 될 수 있다. COC 아니라 미음으로 바뀌어서 마약 사건 무마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고요. 게다가 또 오늘 대검에서 협의 없이 백혜룡 경정에게 너를 포함해서 5명을 이제 서울 동부지검으로 파견할 것이다. 라고 이제 통지가 온 거예요. 대검이 경찰청 쪽으로요? 네. 그럼 경찰청이 거기에 이제 응해주는 그런 그림인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영등포 경찰서 마약 수사 팀장일 때는 그 휘하에 60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자기 밑으로 4명을 갖고 수사하라? 게다가 합수단장은 지금 이 마약 사건에 그렇게 클리어하지 못한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이다? 이건 사실은 반발할 여지가 있죠. 그러면은 오늘 동부지검 발표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백혜룡 경정을 존중해 별도의 수사팀을 운영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존의 검경 수사팀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고 불법 수사라고 지금 규정을 했으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4명. 그러면은 그 수사는 존중을 했다는 것보다는 그냥 무시를 한 거네요. 백혜룡 경정 쪽을. 그리고 경정 아닙니까? 경찰 아니에요? 네네네. 기소권이 있습니까? 뭐 예를 들면 압수수색 해야 된단 말이죠. 네네네. 압수수색도 다 합수단장 통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한다는 백혜룡 경정의 이야기가 이거는 좀 귀담을 필요가 있겠다. 근데 그러면 여기서 동부지검장님의 역할은 아예 없는 건가요? 자, 그런 점에서 동부지검장의 책임이 있죠. 이문정 검사장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은 합수단장에 대한 염려와
의문이 많아서 자기가 알아봤는데 문제없는 분이다. 아주 수사를 잘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문정 검사장에 대해서 신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미 두 분 사이에 신뢰의 금이 갔어요. 두 분이 원래 가깝잖아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닌가요? 최근 들어서 이제 갈라졌는데 뭐 때문에 갈라졌느냐? 이문정 검사장이 백혜룡 경정한테 당신은 수사할 수 없다. 왜냐? 당신은 이미 이 사건의 외압 피해자이긴 하지만 그리고 또 사건의 고발했으니까 당사자기 때문에 당신은 수사 일선에서 빠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서부터 갈라졌던 건데 대통령께서 지난 2교일에 그렇게 백혜룡 경정을 파견하라라고 명령 내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이문정 검사장의 주장, 당신은 수사할 자격이 없다라고 백혜룡 경정에게 얘기했던 것들이 한마디로 우습게 됐어요. 대통령 말씀으로. 아니 근데 명령으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혼란스러운 게 동부지검에 위치한 검경수사팀은 그대로 존치시킨다라는 게 지금 동부지검의 입장이잖아요. 네. 거기에 백혜룡 경정수사팀은 백혜룡 경정을 포함해서 5팀의 별도 수사팀을 꾸린다는 것이고 2개가 나눠지는 겁니다. 그럼 지금 상황까지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고 그러면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인사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동부지검장이 검경수사팀에 대한 인사권도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지휘권이 있는데 인사권은 나에게 없다? 그게 어불성설이죠. 그 인사권을 대통령이 일요일에 언급하신 거 아닌가요? 네. 따로 파견을 백혜룡을 포함 다른 검사에서 외부 파견을 받더라도 성과를 내라. 자, 이 대통령의 저 이해가 안 되는데. 근본 취지는 지금 이 마약 사건은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차원에서 백혜룡 경정은 그런 대통령의 뜻이 잘 살 방법이 무엇일까? 그렇다면은 지금 이렇게 때가 많이 묻은 합수단 구조로는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예. 뭐 그렇다고 해서 발령이 났는데 예. 이걸 거역하겠습니까? 공무원이 공직자가 가긴 가는데 가긴 갈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아마 상당한 마찰과 불협화음이 있을 것 같고 지금 파견 기간이 한 달이더만요. 한 달이요? 오늘을 포함해서 한 달이야. 한 달이요? 한 달이야, 한 달. 한 달 안에 어떻게 마약 수사를 해요? 글쎄 말이에요. 뭐 연장할 수도 있겠지만은 맞죠? 한 달 맞으죠? 그 공문 한번 보십시오. 한 달로 제가 봤는데. 그 공문 좀 한번 보여주세요. 경찰청 공문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네. 자, 1010월 15일부터 한 달이네? 뭐야? 네, 파견을 연장하면 돼요. 그래요? 연장하면 되겠죠. 연장하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제 사적인 판단입니다만은 대통령의 의중은 사정기관의 공무원들이 이 내부 수사 구조 방식 이런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실명을 통해서 외부에 나오는 상황이 좀 불편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대통령이 전체적으로 빨리 정리해서 수사나 제대로 해라 라는 식으로 저는 말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평론을 잘한다고 해서 국회에 들어가면 국회의원 잘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일을 하는 것과 말을 하는 영역은 다른 영역이에요. 예. 우리 허구현 그 KBO 총재죠. 그분이 예전에 야구 해설하다가 네네네. 청보 핀토스의 야구 감독이 됐었어요. 네. 근데 망했단 말씀이시죠? 폭망했죠. 집행부와 예.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더라도 인기인일지라도 셀럽일지라도 일의 문제, 집행부의 문제로 갔을 때는 굉장히 엄격하고 냉철하게 보시는 게 그렇지.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개혁적인 인사라고 일도 잘하느냐?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안 그런 사람도 많다는 점. 두 분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 해주시긴 했는데 이게 저도 사실은 방송 출연하면서 그 지검장님 얘기를 하면은 이제 보시는 분들끼리 싸워요. 그리고 비판도 많이 나와요. 방송에 대한 비판이기도 할 텐데 이건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서 국감에서 거짓말을 허용하면 안 된다. 위중수사 왜 안 하냐고 발언을 하시면서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직자는 권한을 행사하고 결과로 책임을 지는 건데 뭐 이렇게 말이 많냐. 그렇죠. 말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이 얘기를 딱 저 듣는 순간 약간 머리를 지나가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대통령이 말씀하실 때 대통령께서 조금 불편하시구나 이런 불편하실 거예요, 많이. 들었고 정치인도 마찬가지죠. 저는 제가 대놓고 말씀드리잖아요.
검판사 출신들이 정치 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은 주로 민생 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정치 구조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누구를 징벌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 걸 안 해본 사람들이 어떻게 잘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진짜 그런 사람들을 스타라고 해요. 주진우가 법사위에서 검사처럼 행세하는 것은 잘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주진우가 사실은 한국 사회의 민생의 근간인 거시경제에 대해서 아는 게 뭐 있을까요? 평소에 공부한 적이 있습니까? 실적을 내본 적이 있습니까? 반대로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가 검찰 독재와 싸우다 보니까 법조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것도 사실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분들이 스타일지라도 예. 정말 민생과 경제를 살펴서 국민들 행복하게 하는데 잘 되는 일을 해봤던 경험이 있는가? 실적을 내본 경험이 있는가? 이거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아마도 이제 지방선거의 행정가의 뜻을 품고 출마하시는 모든 분들이 박진영 비평가님의 지금의 말씀을 들으시면 뜨끔하시기도 할 텐데 저는 요거 아주 짧게 뭐 시간 오래 가진 않을 거고요. 네, 축구 보러 가야 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저 좀 걱정되거든요. 두 분이 좀 이건 냉정하게 말씀 주십시오. 저는 이런 대통령의 허니문 기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허니문 기간도 아니에요. 아무리 인수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솔직히 이게 가장 최근 케이스로 그저께에 나온 백혜룡 경정 파견 지시와 이 독약 수사 무마 외압 의혹에 대한 지시를 했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말이 많아지는가? 이걸 보는데 그 전에 과정들을 좀 들켜보면 아니 대통령 혼자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뭐 안 맞춰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받쳐주고 안 맞춰주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대통령 혼자 외롭지? 왜 이렇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 전부 다 선수들이잖아요. 네. 선수들이 자기들도 감독하고 평론하고 있는 거예요. 선수들은 그냥 묵묵히 뛰면 되잖아요. 뛰는 거예요. 대통령이 지시했으면 그냥 움직이면 되잖아요. 골 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한국 사회가 지금 사정기관을 비롯한 공직사회가 비정상이라는 게 언제 우리가 검사 이름을 수백 명을 알아야 돼요? 필요 없죠. 사실. 그걸 왜 알아야 돼요? 판사 이름을 왜 알아야 돼요? 비정상이고 그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냥 깔끔하게 공직사회 논리대로 그다음에 절차대로 처리해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예전에 그 문재인 정부 초기에 예. 워낙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이 크다 보니까 별의별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국민들이 캐비넷을 합니다. 네. 응? 총리는 아무개가 됐으면 누가 했으면 좋겠다. 누가 했으면 좋겠다. 뭐 심지어는 김용민이 당시만 해도 뭐 싫어하는 사람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적었을 때는 방송위원장? KBS 사장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네네. 터무니없는 소리죠. 왜냐하면은 저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쓸데없이 저 공명심도 있고 저기 셀럽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포지셔닝하는 사람들이 만약 그런 데 들어간다? 정부를 위해서 임명권자를 위해서 봉사하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봉사하겠습니까? 후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아니 뭐 100%일 겁니다. 100%.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말 이름 있는 사람, 알려진 사람, 우리가 좀 왠지 팬심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함부로 기용하면 안 돼요. 예.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대선 같은 데 나가가지고 본인이 짝 먹는 그런 데 가서 뭐 선거에 후보로 나오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구 밑에 들어가서 뭘 한다? 이거는 뭐 그 정부 자체가 폭탄을 끌어안는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이제 스타 검사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네네. 검사가 왜 스타가 돼야 돼요? 그렇지. 연예인 해야지. 공무원이 스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스타 검사 1호가 홍준표. 그랬네요. 홍준표도 마찬가지고 뭐 예를 들면 안대희, 박영수, 뭐 윤석열 이런 사람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특수부라는 것이 언론 플레이를 하게 되고 기획을 하게 되고 조작 수사를 해서 자기가 스타 검사가 돼서 정치적으로 출세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스타 검사라는 거, 스타 공무라는 게 공무원이라는 게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괴물이 윤석열이에요. 그러네요. 예. 두 그러니까 분의 예. 제가 셀럽이 될 수 있는데 셀럽이 되고 싶은 사람은 그냥 셀럽으로 살다가 죽는 게 나아요. 예. 방송하시라. 셀럽으로 살다 죽는 게 낫고 공직에 임하는 분들은 좀 이름이 알려지지 않거나 왜냐하면 누군가의 스태프로 일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막 정말 모르겠습니다. 전문 영역이니까 박진영 씨 같은 분이 정부위원장 들어가는 거야 그럴 수 있는데 저 아닙니다. 저기 가수 JYP 개혁을 하는 어떤 그 시스템의 근간을
바꿔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셀럽 쓰면 안 돼요. 예, 대통령이 좀 외로워 보인다는 생각이 제가 최근에 많이 들어가지고 이 말씀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정치아시장과 함께하는 이오지오 상품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긴팔 16수 티셔츠 저희가 또 준비를 했는데요. 새로운 색상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노란 겨자색이 예쁘게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시그니처 포인트 하단에 로고가 떡하니 박혀 있습니다. 이오지오라고 누가 보더라도 이오지오 거구나라고 알 수 있는 제품입니다. 고급 장섬유를 이용해서 부드럽고 변형적인 원단 그대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프라인 매장 판매가 35,900원, 다만 야시장 특가로는 10,000원이 할인돼서 25,900원에 모시겠습니다. 여기서 멈춘다라고 한다면 이오지오가 아니겠지요. 그렇습니다. 이 두 장을 모두 다 구매를 해주시면 양말 한 켤레를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배송 메시지에 정치아시장이라고 써주시면 양말 한 켤레 서비스로 드리고요. 반소매 매진 완판 신화, 긴 소매도 매진시켜주시고 그 정도로 저희가 광고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반소매가 매진된 걸 보면 긴 소매도 매진 임박. 저희가 이제 이 특가 상품은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지는 겨울이 되면 아마 판매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긴 한데 날씨가 많이 추워지기 전에 여러분들 빨리 특가로 업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글 상단 링크 꼭 확인하시고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고요. 결정은 지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색상은 이렇게 6개 정도 나와 있다는 거 추가적으로 말씀드려요. 사라락하게 6개, 요 6개 정도 나와 있습니다. 차라락해서 6개 상품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케찹 탄 것 같다. 짙은 겨자색 같다. 머스터드 옐로우라고 해가지고 빛나는 옐로우라고 합니다. 많이들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자, 오늘 박진영 정치비평가 그리고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과 화요 돌직구 시간 함께 해봤습니다. 저희는 내일 6시 5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